10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며 정혜라의 잠을 깨웠다. 시계를 보니 5시 반. 남편 성도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쯤이면 늘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는 소리가 집안을 깨우곤 했다. 그가 내던 커피 향은 곧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고요한 정적만이 집안을 메우고 있었다. 성도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 헤라는 여전히 이 정막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그가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던 바스락거림,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중얼거리던 낮은 목소리, 세면대에서 물을 튀기며 헛기침하던 소리까지 사소한 일상의 소음들이 오히려 그리워졌다. 이제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사실이 헤라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부엌으로 향한 헤라는 습관처럼 커피를 내렸다. 원두의 향이 퍼져나가자 잠시나마 공허한 공간이 채워지는 듯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쓸쓸함까지 감출 순 없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진한 향이 필요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오늘은 그녀의 71번째 생일이었다. 젊었을 땐 나이 1살 더 먹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이 들면 축복이 아니라 점점 무거워지는 짐처럼 다가왔다. 남편도 곁에 없고 아이들도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보여주니 생일은 결국 또 다른 외로움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버렸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니 이웃집 아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로 뛰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체구에 비해 커다란 가방이 덜렁거렸지만 그 발걸음은 활기찼다. 헤라는 무심코 미소 지었다.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녀에게 아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풍경이었다.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꿈속에서는 교실 칠판 앞에 서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큰아들 민석의 이름이 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헤라는 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생신이시죠? 축하드립니다. 그래, 민석아, 기억해줘서 고맙구나. 짧은 인사 뒤에도 민석의 목소리에는 그렇듯 분주한 기운이 묻어 있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책은 그에게 늘 바쁘고 무거운 시간을 안겨주곤 했다. 잠시의 정적 후 민석이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에 지은이랑 잠깐 들를게요. 선물도 준비했어요. 정말? 올 거니? 네, 잠깐이라도 얼굴 뵙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헤라는 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평소에도 정갈이 살았지만 자식들이 온다고 하니 마음이 달라졌다. 소파 쿠션을 다시 가지런히 놓고 화장실 수건을 새 것으로 갈아두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은 혼자 먹을 만큼만 있었다. 순간 혼자라는 사실이 다시 실감났다. 헤라는 근처 마트에 나가 과일과 음료수를 사고 민석이 어릴 적 좋아하던 호두과자도 챙겼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소량의 생활에 익숙해졌는지 생각했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하니 늘 넉넉히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냉장고 안에 작은 반찬통들이 홀로 사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었다. 오후 2시 무렵 민석과 며느리 지은이 도착했다. 문을 열자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다. 민석은 45의 단정한 중년 남성이 되었고 지은은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풍기는 미술 강사였다.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고급 차 세트와 작은 찻잔이 들어있었다. 어머니께서 차를 즐겨 드시잖아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런 좋은 걸 고맙구나. 세 사람은 차를 우려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석의 회사 이야기, 지은의 미술 수업, 그리고 헤라의 근황. 하지만 헤라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조용히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산책을 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어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은이 물었다. 그냥 그렇지 뭐. 책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가끔 동네 산책도 하고. 친구분들이랑은 안 만나세요? 다들 바쁘거나 멀리 살아. 나이 드니까 점점 줄어드네. 짧게 답한 헤라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성도가 살아있을 때는 적어도 둘이서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침묵이 대부분의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 민석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니? 지은이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마치 고급 리조트 같은 건물이 담겨 있었다. 넓은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 유리창 너머로 산책하는 어르신들의 모습까지. 여기가 어딘데? 그랜드 실버 문화원이에요. 요즘 새로 생긴 고급 시니어 주거 시설이에요.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문화와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도 정말 많아요. 지은의 설명은 열정적이었고 민석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돼요. 만약 갑자기 아프시거나 사고라도 나시면 어떡하죠? 거기 계시면 안전하실 거예요. 또래 친구들도 만나실 수 있고 훨씬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헤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식들이 자신을 더 이상 혼자 두기 불안해한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버려지는 듯한 서운함이 몰려왔다. 마치 혼자 두기 부담스러우니 그곳에 가달라는 말로 들린 것이다. 하지만 설명을 듣는 동안 헤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일까?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헤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성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여보, 내가 그곳에 가면 덜 외롭고 덜 불안할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버티는 게 맞을까? 사진 속 성도는 말없이 웃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헤라는 그 미소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가보라. 며칠 뒤 헤라는 아들 민석과 며느리 지은의 손에 이끌려 다시 문화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견학이 아닌 본격적인 입주 상담이었다. 접수 데스크에 서 있는 직원의 미소는 여전히 환했지만 서류에 사인을 하려는 순간 헤라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외롭지 않을 거야. 새로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입주 첫날, 헤라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 방으로 들어섰다. 창문이 넓게 나 있는 방은 햇살이 잘 들어왔고 가구들도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다. 마치 호텔 객실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벽에는 신선한 꽃이 꽂힌 작은 화병까지 놓여 있었다. 헤라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지난 40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의 좁고 낡은 거실을 떠올렸다. 그곳은 정겹고 추억이 가득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또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헤라는 직원이 안내한 대로 식당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낯선 공간에서의 첫 식사라 어색했지만 옆자리에 앉은 윤정호라는 이웃이 먼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죠? 저도 2달 전에 왔어요. 아직도 적응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단 훨씬 낫습니다. 그의 말에 헤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헤라는 차츰 문화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매주 열리는 독서 모임에서는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눌 수 있었고 미술 교실에서는 수채화를 배웠다. 오랜 교직 생활 덕분일까? 토론 시간에 의견을 말하는 것이 헤라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수업하던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설레기도 했다. 정 선생님,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예전에도 이런 활동 많이 하셨죠?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누군가 던진 말에 헤라는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헤라는 새로운 친구들도 조금씩 사귀었다. 아침마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최영자 할머니는 늘 활기찬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던 박순자는 손수 뜨개질한 스카프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헤라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온기를 되찾는 듯했다. 집에서 홀로 보내던 날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원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이었다. 예정된 강좌가 이유 없이 취소되거나 식당 음식의 질이 조금씩 떨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직원들은 처음처럼 친절하게 웃지 않았고 바쁘다며 대충 대화를 끝내는 경우도 생겼다. 오늘 요가 수업은 강사 개인 사정으로 취소입니다. 벽에 붙은 안내문을 읽으며 헤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 입주할 때만 해도 활기차고 풍성해 보이던 프로그램들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헤라의 마음을 무너뜨린 사건은 손녀의 졸업식이었다. 몇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다. 흰색 드레스를 입은 손녀가 무대에 서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다. 그러나 문화원의 규정상 특정 시간 이후에는 외출이 제한되었다. 규칙상 어렵습니다. 보호자분이 직접 모셔가신다 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단호한 말에 헤라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손녀와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기회를 단순한 규칙 때문에 놓쳐야 한다니. 그날 밤 헤라는 방 안에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다. 차갑게 빛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편안함이 곧 행복은 아니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런 안락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인데. 다음 날 헤라는 도서관에서 책을 펼쳐 들었지만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이곳에서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화려한 건물과 프로그램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까? 헤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정원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분명 즐거워 보였지만 헤라의 귀에는 공허하게 울려왔다. 그 순간 헤라는 알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설렘은 분명 소중했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문화원이 제공하는 편안함 뒤에는 진짜 인간적인 온기를 채우기 어려운 공허함이 숨어 있었다. 그랜드 실버 문화원에 입주한 지도 어느덧 세 달이 흘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다. 매일 아침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 요가와 수채화 수업, 정원 산책과 독서 모임. 헤라는 나도 다시 태어난 것 같다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조금씩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눈에 띈 건 식당이었다. 오늘은 연어구이래요. 아침 메뉴판을 보내라는 잠시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실제로 나온 것은 식은 두부조림과 김치 몇 조각뿐이었다. 옆에 앉은 윤정호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메뉴판은 그냥 장식품 아닌가요? 그는 은퇴한 기자로 언제나 예리한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이었다. 헤라는 작게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영양 가득한 음식이 차려졌는데 요즘 들어서는 반찬 가짓수도 줄고 맛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에는 미술 수업이 돌연 취소되었다. 공지문에는 강사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알아보니 강사가 갑자기 그만둔 게 아니라 원에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계약을 해지한 거랍니다. 대신할 사람도 아직 못 구했다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다. 헤라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어쩐지 이곳의 번듯한 외관과 직원들의 웃음이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건 손녀 지아의 졸업식이었다. 몇 주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날, 헤라는 새로 산 자주색 코트를 꺼내 입고 외출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죄송합니다. 입주민들의 외출은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됩니다. 특히 단체 행사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손녀 졸업식이에요. 하루 나갔다 오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까? 규정상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미소를 지은 채 돌아서는 직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라는 굳게 쥔 손을 떨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방에 홀로 앉아 졸업식 사진을 보며 흐느꼈다. 할머니가 꼭 가고 싶었는데 지아의 환한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그날 이후 헤라는 달라졌다. 더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참을 수 없었다. 밤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내가 정말 자유로운 걸까?
편안함과 안전을 빌미로 내 삶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정호와 함께 도서관에서 차를 마시던 중 혜라는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정호 씨, 우리 이렇게 살려고 이곳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가족 행사에도 못 가고 강좌도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음식마저 푸실해지고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수첩을 꺼냈다. 기록합시다. 기자로 살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문제가 보이면 증거부터 모아야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움직였다. 식당 음식 사진을 찍고 취소된 강좌 공지문을 모아두고 직원들의 무성의한 응대까지 기록했다. 혜라는 점점 자신이 다시 교사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들을 대신해 이제는 동료 어르신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그녀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조금씩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다들 그냥 참고 살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불만은 쌓이면 언젠가 터져 나오기 마련이었다. 저녁 산책 중 한 할머니가 혜라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은근히 다들 불편해해요. 그냥 말은 못할 뿐이지. 그날 밤 윤정호는 몇몇 입주민들을 은밀히 모았다. 식당 한쪽에 둥글게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냥 이대로 참고 사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정호가 입을 열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 눈치를 보는 듯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혜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이 뛰었지만 입술은 단호히 열렸다. 우리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침묵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더는 남이 정한 규칙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순간 방 안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곧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고 이어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죠. 이제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예요. 그날의 모임은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혜라에게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은퇴한 교사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번에는 학생 대신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배움 대신 존엄을 지키기 위한 수업이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다. 혜라는 창문 너머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와 같은 이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거야. 문화원 운영진과의 갈등은 몇 주간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몇몇 입주민들의 불만에 불과하다고 무시하던 측도 혜라와 정호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운영진은 회유책을 내놓기도 하고 불만을 제기한 입주민들에게 은근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혜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돈을 내고 여기에 온 고객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이 말에 옆에 있던 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삶의 마지막을 더 존엄하게 보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제하고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날 회의는 길고 격렬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여전히 운영진의 말을 믿고 남기를 원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혜라와 정호의 편에 섰다. 편안함이 곧 행복은 아니다라는 혜라의 말이 모두의 마음에 울림을 남겼던 것이다. 며칠 뒤 혜라는 정식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문화원 직원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나가시면 불편하실 텐데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제 삶을 살고 싶으니까요. 혜라는 단호했다. 짐을 싸는 날 같은 층에서 지내던 몇몇 어르신들이 배웅을 나왔다. 혜라 씨,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손을 꼭 잡아주던 이들의 눈빛에서 혜라는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연대를 읽었다. 정우 역시 같은 날 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듯 군더더기 없는 모습으로 짐을 챙겼다.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헤라가 물었다. 저는 가족 근처로 집을 얻으려고요. 그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자주 볼 수 있겠네요. 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래된 친구 같은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헤라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창밖으로 손녀의 학교가 보였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민석의 집이 있었다. 가족의 온기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든든했다. 첫 주말 소녀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할머니, 우리 집 가까워져서 너무 좋아요. 아이의 환한 미소에 헤라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손녀의 졸업식에도 생일에도 이제는 망설임 없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사 후 헤라는 오래 미뤄왔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다. 작은 원고지 위에 펜을 들고 앉자 문화원에서 겪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편안함만을 좇는 삶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짜 행복은 스스로 선택할 때 온다. 그녀는 이렇게 한 문장을 적었다. 글은 더디게 써내려갔지만 마음은 자유로웠다. 또 다른 새벽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을 가꾸며 하라는 생각했다. 남편 성도가 살아있을 때 함께 가꾸던 장미를 떠올리며 새로 심은 씨앗에 물을 주었다. 언젠가 이 화분에서 꽃이 피어나듯 자신의 삶에도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정호와의 인연도 계속 이어졌다. 가끔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삶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 속에서 헤라는 새로운 동료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외로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다가왔다. 어느 날 정호가 말했다. 헤라 씨,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이 든다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같아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헤라는 깨달았다. 자신이 문화원을 떠난 것은 단순히 공간을 바꾼 일이 아니라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서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답게 사는 것이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을 보며 하라는 속삭였다. 성도야, 이제 나 다시 시작할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정혜라가 그랜드 실버 문화원에 입주한 지도 어느덧 세 달이 흘렀다. 처음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레었다. 하루의 일정이 꽉 차 있었고 아침마다 들려오는 합창단의 목소리와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헤라는 수채화 수업에서 그림을 배우며 어릴 적 꿈을 다시 떠올렸고 요가 교실에서 몸을 움직이며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무엇보다 뜻밖의 인연도 있었다. 같은 층에 사는 윤정우 씨였다. 그는 헤라보다 몇 살 위였지만 늘 고든 자세와 침착한 말투가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원래 대학에서 건축학을 가르쳤다고 했다. 정호는 가끔 헤라에게 책을 권해주거나 정원 산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곤 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헤라는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문화원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그늘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 신호는 미묘한 불편함이었다. 몇 주 전부터 예정된 강좌가 이유 없이 취소되기 일쑤였다. 특히 헤라가 가장 기대했던 창작 글쓰기 교실은 강사 사정이라는 이유로 3번 연속 취소되었다. 대신 대체 프로그램으로 영화 감상회가 열렸지만 어르신들은 영화보다는 직접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했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자꾸 강좌가 취소되는 거죠? 헤라가 조심스레 직원에게 묻자 직원은 애매한 웃음을 지으며 운영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주민 휴게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후원금과 관리비 일부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어떤 입주민은 지인에게 몰래 확인해 보니 문화원 운영진이 과도한 지출을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었다. 혹시 횡령 같은 게 있는 거 아닐까? 속삭이는
목소리에 헤라는 순간 몸이 굳어졌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화려해 보이는 이곳이 사실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결정적인 사건은 손녀의 졸업식이었다. 헤라는 손녀의 중학교 졸업식에 꼭 가고 싶었다. 하지만 외출 신청서를 냈을 때 담당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입주 초기 6개월 동안은 외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어려워요. 아니, 손녀 졸업식인데도 안 된다니요? 가족 행사예요. 헤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직원은 원칙을 운운하며 서류를 돌려주었다. 그날 헤라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들의 생일도 손녀의 기념일도 마음대로 함께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곳의 화려함이 무슨 소용일까? 며칠 뒤 윤정호가 헤라를 찾아왔다. 헤라 씨,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동생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역시 외출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수감자처럼 다루고 있어요. 정호의 말에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편안함이 곧 행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날 밤, 헤라는 다시 성도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이곳은 겉으론 화려하지만 안에는 벽이 너무 많아. 사진 속 성도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헤라는 그 미소가 이번에는 이렇게 속삭이는 듯 들렸다. 내 목소리를 내야 해라. 그래야 진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어. 그리고 헤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자신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라도. 헤라는 며칠 동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손녀의 졸업식조차 참석할 수 없었던 사건은 그녀에게 단순한 서운함 이상의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화원의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했고 입주민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진의 편의와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것 같았다. 화려한 외관과 풍성한 프로그램이 아무 소용없었다. 자유와 존엄이 없는 생활은 진정한 행복일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헤라는 우연히 복도에서 윤정호를 만났다. 그는 같은 층에 사는 입주민으로 은퇴 전에는 변호사로 일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차분한 인상과 깊은 눈매가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헤라는 그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지나치려 했지만 정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정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손녀의 졸업식에 가지 못하게 된 일, 점점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규칙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답답함까지.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저도 최근에 외출을 제한당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 장례식에 가려 했는데 외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명백히 기본권 침해입니다. 헤라는 깜짝 놀랐다. 자신만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었구나. 정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사실 몇몇 분들이 이미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나서기를 꺼려하죠. 계약 조건에 묶여 있고 운영진이 불편한 입주민들을 교묘하게 압박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헤라가 물었다.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프로그램 취소, 외출 제한, 불합리한 비용 청구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목소리를 낼 수 있죠. 법적으로도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헤라는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3월 12일, 미술 강좌 취소, 사유 불분명. 3월 15일, 외출 신청 불허, 사유 행사 준비.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쌓여 갈수록 거대한 불합리의 증거가 되어갔다. 며칠 후, 정호는 헤라를 조용히 도서관으로 불렀다. 책장 사이 조용한 자리에서 그는 몇 명의 입주민을 소개했다.
모두 문화원의 규율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의 김순자, 전직 간호사였던 이정희, 그리고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다 은퇴한 박철수. 각자 겪은 억울한 경험을 이야기하자 금세 서로의 공감과 분노가 모아졌다. 우리 그냥 참고 살 수는 없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살고 있는 곳인데 왜 죄인처럼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맞습니다. 정호가 덧붙였다. 우리 모두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권리를 잃은 건 아니죠. 헤라는 그 자리에 앉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이었다. 마치 교사 시절 억울한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헤라가 조심스레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작은 모임이 시작됐다. 매주 한 번씩 도서관에 모여 기록을 공유하고 개선 요구안을 작성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정도였지만 점차 행동의 폭이 커졌다. 일부 입주민들은 공개적으로 운영진에게 항의하기 시작했고 식당이나 강좌실에서 작은 시위처럼 의견을 전달했다. 물론 운영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몇몇 입주민은 불성실한 태도라는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었고 모임 장소가 봉쇄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입주민들의 결속은 강해졌다. 헤라 역시 두려움보다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어느 날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 정호가 헤라에게 말했다. 정 선생님, 정말 용기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헤라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 싸우던 그때처럼요.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빛이 반짝였다. 문화원의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어두웠다. 그러나 이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불합리한 규정과 억압에 맞서 자신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으려는 불씨였다. 그리고 헤라는 알았다. 이 불씨는 결코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며칠 동안 헤라와 정호, 그리고 몇몇 입주민들은 은밀히 모임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2~3명뿐이던 자리가 점차 늘어나 어느새 10명 가까이가 함께 앉았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다. 손녀 돌잔치에도 못 간 박 여사, 수십 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권 선생, 그림 그리기를 꿈꾸던 황 노인. 그들 모두는 처음 입주할 때의 기대와 설렘 대신 제약과 통제 속에서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냥 참고만 있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호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던 경험을 살려 문화원의 규정과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 계약서에는 분명 입주민의 자유로운 외부 활동 보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건 명백히 계약 위반이에요. 입주민들의 눈빛에 점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동안 속으로만 사귀고 있던 불만이 하나둘 터져나왔다. 외출하려면 서류 내고 허가받는 게 무슨 자유예요? 프로그램도 광고와 다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린 고객인데 왜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까? 목소리들이 모여 점차 커졌다. 헤라는 가슴이 뛰었다. 지난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벅찬 감정이었다. 나이 든 자신에게도 여전히 목소리가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말했다. 우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 우리도 많은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단순히 보호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삶의 주인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같은 작은 공간이 조용해졌다가 곧 박수가 터졌다. 정호가 미소를 지으며 헤라를 바라봤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맴돌던 말들을 이제야 입 밖으로 내뱉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작은 모임은 입주민 연대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정호는 조항을 정리해 운영진에 제출할 개선 요구안을 초안으로 만들었다. 외부 행사 참석의 자유 보장, 강좌 및 프로그램의 투명한 운영, 입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단순하지만 절실한 요구였다. 며칠 뒤 문화원 강당에서
열린 입주민 전체 모임에서 헤라는 마이크를 잡았다. 두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정혜라입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더군요. 우리 삶을 통제당하고 인간다운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순간 강당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관리 직원들이 당황스레 서로 눈치를 보았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퍼져나왔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헤라의 말에 동의한다며 외쳤다. 그날 저녁 운영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입주민들의 단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이다. 며칠 후 원장은 몇몇 대표 입주민을 불러 협상 자리를 마련했다. 정호와 헤라가 그 자리에 섰다. 원장은 처음에는 회유하듯 말했다. 여러분의 불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규정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에요. 외부 행사 참석을 허용하면 안전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정호는 단호히 맞섰다. 안전을 이유로 자유를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계약 위반입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헤라도 뒤따라 힘주어 말했다. 저희는 단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책을 읽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의 일원이고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짧은 정적 뒤 운영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싸움이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이다. 돌아오는 길, 헤라는 벅차오른 감정에 눈물이 맺혔다.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말한 게 아니었다. 모두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정호가 옆에서 미소 지었다. 오늘 아주 멋졌습니다. 헤라 씨, 당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힘이 된 거예요. 헤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걸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였다. 그날 밤, 헤라는 오랜만에 성도의 사진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여보, 나 용기 냈어. 이제 혼자가 아니야. 문화원 강당에서 터져나온 박수와 환호는 헤라와 정호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순간은 운영진에게는 경고의 신호였다. 그들은 더 이상 입주민들을 단순히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운영진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강경한 억압과 회유로 문제를 덮으려 한 것이다. 며칠 후 문화원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외부 행사 참석은 반드시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 없는 외출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 모임은 반드시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모임은 불허합니다. 헤라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들이 모임을 통해 힘을 모은 것이 오히려 더 강한 규제로 돌아온 것이다. 게시판 앞에서 다른 입주민들도 웅성거렸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를 죄수 취급하는 거잖아.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번져갔다. 정호는 곧바로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이건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건드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헤라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나이 든 입주민들이 혹시라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며칠 뒤 운영진은 다른 전략을 썼다. 개별적으로 입주민들을 불러 회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 여사님, 따님께서 걱정하시더군요. 괜히 문제 일으켜서 불이익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권 선생님, 이 연대회에 참여하시면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지내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회유가 이어지자 모임에 나오던 사람 중 몇 명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헤라와 정호는 서로의 눈빛에서 위기감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가 너무 큰 걸 건드린 걸까? 헤라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더 큰 싸움 앞에 서 있는 거죠. 하지만 헤라 씨,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밤, 헤라는 집으로 돌아와 성도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삶이 달린 일인데 겁이 나. 사진 속 성도의 미소는 여전히 변함없었지만 헤라의 마음은 흔들렸다. 다음 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입주민 연대회의 모임 장소로 쓰던 작은 회의실 문에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관리 직원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당분간 사용을 중지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라니 무슨 핑계입니까? 정호가 크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모임을 이어가려던 입주민들은 점차 위축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속삭였다. 괜히 이 싸움에 나섰다가 집에서 연락 오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민폐되는 거 아냐? 헤라는 그 말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모두가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가족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어느 날 문화원 내부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연대회에 가담한 일부 입주민들이 문화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불만이 많으면 나가야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가? 마치 내부자처럼 쓴 이 글은 입주민들을 둘로 갈라놓았다. 괜히 당신들이 문제 일으켜서 분위기 험악해진 거잖아. 우린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연대회의 사람들은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헤라는 어느 날 밤 홀로 창가에 앉아 흐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여보, 난 잘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정호였다. 헤라 씨, 지금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우리 곁엔 아직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다시 모여서 대책을 세웁시다. 정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헤라는 다시 힘을 냈다. 다음 날 남아있는 몇 명이 모였다. 모임은 더 작아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했다. 우리가 작아졌다고 해서 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정호의 말에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작은 불씨라도 꺼지지 않으면 언젠가 큰 불꽃이 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이 분명히 있었다. 헤라는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를 느꼈다. 그것은 성도의 미소처럼 변함없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며칠간의 협상은 길고도 지루했다. 문화원 운영진은 처음에는 입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입주민 연대회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자 결국 그들은 태도를 바꾸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헤라는 상대방의 얼굴에서 억지로 지은 미소와 피로가 동시에 묻어나는 것을 보았다.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문화원은 일부 규정을 완화하겠습니다. 운영진 대표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울렸다. 그 말 뒤에 붙은 일부라는 단어가 헤라의 귀에 유난히 크게 꽂혔다. 정호가 곧바로 반박했다. 일부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에요. 그는 계약서 사본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조목조목 위반 사항을 짚었다. 법률가였던 그의 경험이 단단히 살아있었다. 헤라는 정호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며 한때 법정에서 정의를 위해 싸웠을 그의 모습을 상상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떤 직업적 기계는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회의는 결국 선거 없이 끝났다. 운영진은 표면적으로 몇 가지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그들의 태도에는 진심이 없었다. 헤라는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직감했다. 이곳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더 교묘하게 억누르려 할 것이다. 며칠 동안 헤라와 정호 그리고 연대회의 사람들은 밤마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불씨 같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단순한 규정 완화가 아닙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저녁 조용한 공기를 갈랐다. 진짜 원하는 건 자유예요.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직접 책임지는 삶 말입니다. 헤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처음 이 문화원에 들어올 때 품었던 기대 새로운 친구, 풍성한 프로그램,
외로움을 잊게 해줄 공간, 그 모든 것이 결국 환상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화려한 시설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점점 더 옥죄어 가는 감옥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헤라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있던 박 여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손녀 돌잔치에도 못 갔어요. 규정 때문에 외출 허가가 안 났다네요. 평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헤라는 결심이 굳어졌다. 이제는 떠나야 한다. 아무리 늦었어도 지금이 시작할 순간이다. 짐을 꾸리는 날이 다가왔다. 작은 방에 놓여있던 책들과 옷, 그리고 성도의 사진을 천천히 상자에 담았다. 손끝이 사진트에 닿을 때마다 헤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그게 곧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길이야. 정호도 복도를 오가며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철과 노트북을 꼼꼼히 챙기며 말했다. 운영진이 끝까지 위약금을 들먹일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가진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요. 정호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헤라의 말에 정호는 잠시 멈추더니 씩 웃었다. 아닙니다. 헤라 씨가 없었다면 저도 혼자 싸우다 지쳐버렸을 겁니다. 짐을 나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수인 생활을 끝내고 출소하는 사람들 같았다. 복도를 지나는 몇몇 입주민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부럽다. 우리도 언젠가는 따라가야지. 그 속삭임이 헤라의 등 뒤를 밀어주었다. 마침내 정문 앞에 섰다. 높고 웅장한 철문이 활짝 열리자 차갑지만 자유로운 바람이 헤라의 뺨을 스쳤다. 눈부신 햇살 속에서 문화원의 건물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헤라에게는 더 이상 그저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돌아보았다. 화려한 정원, 잘 다듬어진 나무들, 반짝이는 유리창. 그러나 그곳에 머물던 시간 동안 자신이 잃어버린 자유와 웃음을 떠올리자 미련은 사라졌다. 정호 씨,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헤라가 물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다. 정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어디든 우리가 선택하는 곳으로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헤라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불안이 스쳐갔다.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걸까? 바깥에서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또 다른 고통은 아닐까? 밤이 찾아오자 불안은 더욱 선명해졌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유난히 거칠었다. 마치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는 듯 창문이 덜컹거렸다. 헤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였다. 여보, 드디어 나왔어.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성도의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다. 그 눈빛이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나며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문화원을 떠난 지 보름이 흘렀다. 헤라와 정호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새 집은 낡았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아침이면 창밖으로 아이들의 등굣길이 보였고 저녁이면 동네 시장에서 흥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화원의 고요하고 억눌린 공기 대신 소란스럽지만 살아있는 기운이 가득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 않아요? 정호가 거실 창을 열며 말했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리자 헤라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조금 불안해요. 내가 이 선택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헤라는 여전히 문화원에서의 기억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자유를 제약당하고 모욕당했던 순간들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문득문득 문이 잠기던 소리와 관리자의 냉담한 표정이 떠올라 심장이 쿵 내려앉곤 했다. 정호는 그녀의 마음을 눈치챘다. 당연하죠. 우리 둘 다 아직 적응하는 중이니까. 하지만 헤라 씨,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게 자유예요. 불안도 결국 자유의 일부일 거예요.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자유는 과연 행복과 같은 것일까?
헤라는 스스로에게 그 물음을 반복했다. 며칠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글쓰기 모임 전단지를 보게 된 것도 그 즈음이었다. 헤라는 눈이 번쩍 뜨였다. 평생 책을 사랑했지만 직접 글을 써보겠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문화원에서 겪었던 일들, 잃었던 존엄을 되찾으려 싸웠던 시간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삶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어졌다. 정우 씨, 저 이거 나가보면 어떨까요? 전단지를 보여주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헤라 씨 이야기는 누군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본인 마음도 정리될 거예요. 그날부터 헤라는 매주 2번씩 글쓰기 모임에 나갔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펜이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차츰 과거의 기억들이 문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남편 성도와의 추억, 교실에서 아이들과 웃던 나날, 그리고 문화원에서 느꼈던 배신과 분노. 글은 그녀의 삶을 꿰매는 바늘이자 새로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자유에는 또 다른 무게가 따랐다. 관리의 손길에서 벗어난 생활은 곧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전기세, 관리비, 병원 예약, 자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해내려니 몸과 마음이 지쳤다. 어느 날은 갑자기 혈압이 올라 동네 의원을 찾았는데 진료실 문 앞에서 혼자 대기하는 동안 문득 문화원의 24시간 간호 시스템이 떠올랐다. 그때만큼은 문화원의 편리함이 부럽기도 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을까요? 그날 저녁, 헤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니려, 우리가 겪은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였잖아요. 불편은 감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존엄을 잃고 사는 건 차라리 사는 게 아니에요. 그의 단호한 말에 헤라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불편보다 더 큰 고통은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었다. 며칠 뒤 글쓰기 모임에서 헤라의 글이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선생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책으로 내시면 꼭 읽고 싶습니다. 따뜻한 반응 속에서 헤라는 다시금 자신이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모임에서 만난 한 참가자가 조심스레 가까와 속삭였다. 저도 사실 그 문화원에 입주했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거기서 나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입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아마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은 모양이에요. 헤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떠나온 곳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정호와 함께 나눴던 작은 승리가 끝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정호에게 전하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결국 예상했던 일이네요. 우리가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죠. 남아있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헤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갈등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우린 이제 안전해. 하지만 다른 이들은 아직 그곳에 갇혀 있어. 이대로 괜찮을까? 그날 밤, 헤라는 성도의 사진 앞에 다시 섰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헤라는 속삭였다. 여보, 나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헤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유를 얻은 자신이 다시 외면한다면 그건 또 다른 배신일 거라는 것을. 겨울의 끝자락, 찬 바람이 여전히 매서웠지만 헤라의 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지방검찰청 앞에 선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정호와 입주민 연대회가 함께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였다. 계약 위반 조항, 횡령 정황, 입주민 증언들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다. 헤라 씨, 준비됐습니까? 옆에서 정호가 묻자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던 순간 헤라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긴 싸움의 끝자락에 도달했다는 안도감이자
동시에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각오였다. 며칠 뒤 사건은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다. 고급 문화원 실상은 통제와 착취라는 제목이 포털 메인에 올랐고 방송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카메라 앞에서 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권리를 잃는 건 아니에요.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헤라는 문 앞에 놓인 작은 꽃다발을 발견했다. 쪽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민석 드림.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멀어졌다고만 생각했던 가족과의 간격이 조금은 좁혀진 듯했다. 다음 날 민석과 지은, 손녀까지 집으로 찾아왔다. 손녀는 밝게 웃으며 헤라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 TV에 나온 거 봤어요? 멋졌어요. 헤라는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구나. 할머니도 많이 용기 냈단다.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국을 함께 먹는 동안 헤라는 문득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남편 성도와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그 시절.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행복의 파편이 다시 찾아온 듯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문화원 측은 공식적으로 입주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부 운영진 교체와 개선 약속을 내놓았다. 하지만 헤라와 정호 그리고 연대회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지역 사회단체와 손잡고 노인 인권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이건 단지 한 문화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호가 회의 자리에서 말했다. 우리 같은 어르신들이 어디서든 존중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헤라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외롭고 무력하게만 느껴졌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곁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밤이 깊어 집에 돌아온 헤라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류 봉투 대신 공책을 펼쳐들고 펜을 쥐었다. 오래전부터 언젠가 써야지 마음먹었던 노년의 기록을 드디어 시작할 차례였다. 그녀는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잃는 것만큼 얻는 것도 많고 무너진 자리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난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힘이 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함께 싸운 동료들이 있었고 멀리서 그녀를 응원하는 가족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 스스로가 당당히 삶의 주인임을 증명해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성도의 사진을 바라보며 헤라는 미소 지었다. 여보,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남은 날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창밖에는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직 겨울의 잔해가 남아 있었지만 가지마다 작은 새순이 움트고 있었다. 헤라는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